안녕하세요. 김민영 교수님의 역사를 품은 수학, 수학을 품은 역사 책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책 리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하고 좀 재미있었던 부분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릿말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이 책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을 결정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문학의 틀 속에서 수학을 논함으로써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한 지식으로도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 몇 개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무리한 기대가 작용이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 책에서 제안하는 주제가 역사학자나 문학 전문가에 의해 심각한 연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책을 읽어보면 부족한 지식으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질문을 몇 개뿐만 아니라 꽤 많이 던졌습니다. 실제 문학 전문가나 혹은 역사 전문가 이 분들이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학자로서 이런 부분들, 수학과 연계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역사학자나 문학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그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책을 집필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차례를 한번 보면요. 1강 고대 피타고라스의 황홀한 규칙, 그러니까 1강하고 2강이 고대 내용인데요. 피타고라스하고 아르키메데스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3강하고 4강은 중세인데 3강은 바빌로니아 알고리즘과 루트의 발견, 4강은 모양에서 방정식까지 르네상스를 만든 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강하고 6강은 근대인데요. 5강은 과학혁명 시대의 실험과 이론, 그 다음 6강은 과학과 문학의 융합, 열망이 17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강하고 8강이 현대입니다. 이런 내용, 원자론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의 세상에서 시를 쓰는 이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강 같은 경우는 어떤 시, 문학적인 내용과 수학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각 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강 고대 피타고라스의 황홀한 규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 수학을 흥미롭게 느끼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전히 수학적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저자의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 내용은 이제 수학 교수님이시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할 테지만 역사나 인문학과의 접점은 독자들이 회의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나 인문학과의 접점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것은 독자들이 좀 약간 의심을 가지거나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1강에서 재밌는 것들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거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음악학자들은 피타고라스를 음악 이론의 창시자로 여겼고,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음악학자들은 피타고라스가 음악 이론의 창시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음악은 과학의 일부로 간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피타고라스의 여러 업적 가운데 손꼽히는 화음 이론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음 이론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피타고라스가 음악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17세기까지는 음악의 왕 이렇게 불리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개 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정다면체가 이 5개 뿐이라는 것들 관련해서 이 책의 약간 아쉬운 점들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5개 뿐인지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마 이 책의 성격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수학을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 그런 데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읽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한번 같이 인터넷에서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같이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학적 대화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장력, 그 다음 밀도에 대해서 이런 공식들이 정의가 되어진다 라는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현이 길어지면 음이 낮아진다. 그리고 현의 장력이 셀수록 높은 음이 난다. 저 식을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타나 바이올린의 현을 팽팽하게 감을수록 장력이 세지니까 더 높은 음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 같은 거 이제 줄을 세게 우리가 돌려가지고 팽팽하게 잡아주면 높은 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은 음이 나온다. 현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은 음이 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현이 굵으면 굵을수록 당연히 낮은 음이 난다. 기타 같은 거 보면 굵은 거 치면 낮은 음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공식을 해석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재밌는데, 현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주파수는 반으로 줄어들고,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주파수는 2배로 늘어난다. 근데 장력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력은 4배로 늘리면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곱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따라서 장력에 대한 의존도가 길이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현 끝에 있는 못으로 비교적 섬세한 조율을 할 수 있다. 이제 기타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조절하는 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타 줄을 조절하는 못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못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타 줄이 팽팽해지냐 좀 늘어지냐, 그래서 장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여기서 제곱근 때문에 장력에 대한 의존도가 길이에 대한 의존도보다 작기 때문에 약간 섬세하게 작게만 조절하고 싶으면 못만 돌려도 비교적 섬세한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면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만, 못을 이용해서 장력을 조정하면 약간의 섬세한 조정만 받기 때문에 섬세한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파수 관련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들이 재밌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에 거리를 내는 공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평면을 가정했을 때 찾아내는 공식이고요. 직교좌표계라고 가정했을 때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좌표계가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좌표계도 배우거든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요. 그럼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점의 위치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두 점 사이 거리가 이런 공식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랑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구면이잖아요. 구로 이루어진 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 점 사이 어떤 거리를 구할 때도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공식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적용이 되는 일반화된 공식이 이런 형태의 공식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책을 만드는 그 어떤 의도랑 좀 맞지 않아서 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다가 인터넷에 치면 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봐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의 화음 이론이 사실은 원자론의 시초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추상 공간 이론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도 그런 이론을 만드는 근간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론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내용들이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 강 고대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발명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역시 많은데요. 제가 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어서 보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의 면적과 부피에 관한 공식에서 무한소와 무한급수, 어떤 미적분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암시적으로 다룸으로써 뉴턴과 라이프니츠보다 거의 2000년이나 앞서 미적분 개념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던 발명품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이 원의 넓이가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대수적인 식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 대수적인 거를 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뒷부분에 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무리수를 발견하면서, 무리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였기 때문에 수체계가 붕괴가 되고, 그럼 수체계가 붕괴가 돼버리니까 수는 불완전하다. 수가 불완전하니까 남은 게 뭐냐? 기하는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형태로 어떤 공식들을 어떤 대수적인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도형, 원의 넓이는 이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사용했다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유체정역학이라는 내용, 부력의 원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과학을 잘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과학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구나,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다 새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 부끄럽게도. 이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5000kg의 무게의 배가 있다면 물의 경우에는 1m 세제곱이 1000kg이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의 부피 1m 세제곱의 무게를 대면 1000kg이 된대요. 그래서 요게 같기 때문에 5m 세제곱이면 5000kg이다. 즉 잠긴 부분이 5m 세제곱이 될 때까지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0kg의 배가 있더라도 이거를 5000kg의 배를 예를 들면 부피가 작고 엄청 무거운 물질로 만들게 되면 이 부피가 5m 세제곱이 되지 못하면 물속에 그냥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5000kg이면 5m 세제곱에 해당하는 부피만큼만 가라앉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걸로 만든 작은 배 같은 거는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가벼운 물질로 만든 엄청 거대한 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거는 엄청 거대하고 가벼운 물질로 만들었으니까 물에 잠기는 부분의 이 부피, 이거의 부피가 이만큼이 5m 세제곱이라면 결국 이 부분은 물에 떠 있다는 거죠. 이만큼은 물에 떠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력의 원리를 이용을 하면 어떤 배가 떠가는 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얼음, 빙산 있잖아요. 빙산 같은 경우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에 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빙산이라고 하죠. 그럼 빙산이 여기는 이만큼인데 물속에 엄청 거대하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얘는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물질이 얼음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그 부피만큼이 이만큼이 물에 잠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물에 많이 잠겨 있고 물에 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얼마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부력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만 잠기게 하느냐, 이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의 부피에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만 물에 잠기게 만들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우리가 만들면 물에 잠기는 부분이 적다. 그리고 물에 뜬 부분이 크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교수님의 어떤 이제 수학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나 영재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당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수학자가 수학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르키메데스의 순수성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교수님은 이런 어떤 아르키메데스의 순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연구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형태는 순전히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결부된 전통의 위조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키케로나 플루타르코스의 플라톤주의적인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의 후속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전통 위조에 가깝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플라톤주의적인 것이 약간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그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플라톤주의가. 그럼 이런 어떤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이라는 내용들이 후속 발달, 그러니까 오히려 후속 수학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전통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교수님은. 자, 여기 이제 내용들 교수님이 한번 주장들 한번 보면요. 수학적 플라톤주의는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수학적 구조는 실제한다는 철학적 주장이다. 이것은 수학은 논리나 언어일 뿐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철학이고 이는 많은 수학자들의 믿음이기도 하다. 둘째는 수학 구조는 완벽하며 영속적이라는 순수성과 완전성에 대한 주장이다. 플라톤주의의 영향은 많은 면에서 순수과학과 응용수학 간의 과도한 분열을 초래했다. 특히 두 번째 주장은 오늘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학적 구조는 완벽하며 영속적이라는 그런 순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주장이 오늘날 수학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순수과학 혹은 응용수학 이런 간의 어떤 과도한 분열이 아니라 그 순수과학과 응용수학 그런 것들이 모두 수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학생들이나 젊은 수학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의 순수성이나 혹은 영원성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사고의 질에 제한을 두거나 어떤 이상화된 이념적, 개념적 수학의 형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플루타르코스와 키케로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념적, 개념적 수학의 형상, 수학은 완벽하다, 순수하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과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받지만 혹은 정치라든지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함께 발전을 했다. 그렇게 순수 학문으로서 수학 그렇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십니다. 어떤 수학자들이 참고할 내용들이죠. 자, 여기까지 2강에 대해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3강 중세 바빌로니아의 알고리즘과 루트의 발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기원전 1700년경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점토에는 놀랍게도 루트 2를 근사적으로 계산한 값이 쐐기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루트 2를 근사적으로 계산한 값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한 값과 거의 유사하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루트 값의 근사값을 구했을까라고 봤더니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의 공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A1을 아무렇게나 잡은 다음에 A1과 더하기 A1분의 D 이거를 2분의 1로 나눈 값을 A2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A3라고 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근사치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D라는 것은 루트 D 곱하기 루트 D를 하면 D가 되는 값입니다. 근데 A1과 A1분의 D를 곱해도 D가 되는 값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A1이 루트 D랑 똑같은 값이 아니라 근사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A1은 이 루트 D보다는 더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1이 루트 D보다 작다. 그렇다면 당연히 A1하고 A1분의 D를 곱하면 D가 나오니까 A1분의 D는 당연히 루트 D보다는 커야겠죠. 자, 예를 들어 숫자로 설명을 하면 4 곱하기 4가 16입니다. 근데 내가 곱해서 16이 되는 값을 근사값, 4가 아닌 값으로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그 값 중에 하나를 2로 선택했다면 당연히 얘랑 곱해서 16이 되는 값은 8이 돼서 요 2라는 값이 당연히 4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8이라는 값은 4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1이라는 녀석은 루트 D보다 작고 A1분의 D라는 것은 루트 D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렇다면 얘네들의 평균값, 이게 평균을 의미하잖아요. 평균값. 이 평균값은 우리가 A2라고 놓으면 되는데요. 이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수직선상으로 보면 A1이 여기 있고 A1분의 D가 여기 있다면 지금 현재 루트 D가 한 뭐 요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값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란 건 어디냐면 정확하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 지점의 위치가 뭐냐면 2분의 1에 A1 더하기 A1분의 D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점은 루트 D에 요 녀석보다도 더 가깝고 요 녀석보다도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A2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똑같이 또 이제 A2라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얘네들을 더해서 그거의 평균값을 구한 거를 또 우리가 A3라고 놓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루트 D에 가까워지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루트 3이 궁금하다. 루트 3은 대략 1.73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식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겁니다. 일단 루트 3보다 확실히 작은 거를 그냥 하나 선택해 볼게요. 루트 3은 당연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제곱하면 1이고 얘는 제곱하면 3이고 얘는 제곱하면 4니까요. 그러면 1을 가지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2분의 1에 A1을 1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D의 값, 루트 D 할 때 D의 값은 3이었죠.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4니까 2가 되겠죠. 2. 자, 그 다음에 A2가 2니까 똑같이 A3를 또 구하는 겁니다. 2분의 1에 A2, 2 더하기 2분의 D 3을 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분의 7이고요. 그걸 2로 나눠주니까 4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A4는 2분의 1에 또 여기 4분의 7이 들어가고요.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7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번분수꼴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요. 분모분자에 4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7분의 12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근사값들을 잠깐 계산을 해보면 4분의 7은 소수로 고치면 1.47에 28 얼마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A1은 우리가 맨 처음에 A1은 1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2가 됐고 1이 1.732와 0.732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숫자 2는 대략 0.2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세 번째 숫자는 벌써 1.7까지 가까이 갔으니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루트 3하고 거의 근접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수체계가 붕괴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빌로니아 알고리즘은 루트 2를 점점 유리수로 근사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즉 루트 2를 유리수 형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근사, 즉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정확한 루트 2의 값이 유리수로 표현될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귀류법. 자, 귀류법은 이제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가 남자임을 증명하여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A를 여자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A를 여자라고 놓고 논리를 전개했더니 모순이 나오죠. 가령 야 A가 여잔데 A는 왜 머리가 짧어? 혹은 A는 여잔데 왜 여자 화장실에 안 가고 남자 화장실에 가? 이런 모순들을 찾아낼 수 있죠.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그럼 이런 모순들을 찾아내면 야 아무래도 A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A는 뭐냐? 여자가 아니면? 그럼 여자 아니면 남자일 수밖에 없지. 이런 형태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런 귀류법을 가지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였다라는 것의 발견은 제논의 역설과 유사하게 자연수를 대수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심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당시 수체계의 대혼란과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리스 수학은 수체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무리수 때문에 수체계를 확신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학의 발전을 저해시켰다. 이 대수학의 위기는 수세기에 걸쳐 에우독소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뉴턴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수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수학적 이론을 기하학적으로 개발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루트 2의 발견, 즉 루트 2가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수가 나와가지고 기존의 수체계가 불완전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수학자들이 무언가를 수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급적이면 깔끔한 기하,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수학의 발전이 더디게 됐다. 수학의 발전이 느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후 사례로 대표적인 인물 뉴턴이죠. 17세기의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어떤 대수적인 식을 거의 안 쓰고 타원과 점, 직선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책 내용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등을 공부할 때는 함수나 함수의 미분동, 다분히 대수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지 저런 식의 증명을 취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 뉴턴은 거의 모든 것을 기하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역시 수체계 위기에서 비롯된 파급 효과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단순한 그 수학사를 다루는 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학의 흐름들을 좀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걱정 없이 얼마든지 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연하죠. 일반인들은 그냥 수가 뭔지 걱정 없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수학이 모든 것을 매우 정확하게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확실성을 확보하고 추구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학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근사적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 오류를 통해 발전한 경우도 있고 대개의 발명이나 발견이 그렇듯이 수학 역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현상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집합론 수업을 들을 때 지금 김민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수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런 부분, 수학의 불완전성이라든지 혹은 우연의 발견으로 예를 들면 복소수, 우연한 복소수의 발견으로 수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수학은 이렇게 완전 무결한 학문이 아니라 그 오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런 학문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루트 2가 무리수인지 혹은 유리수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가 없어도 근사값을 구할 수 있었고 수학을 응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령 바빌로니아 점괘판의 기록처럼
정사각형의 변과 같은 두 개의 벽을 세운 뒤 그 대각선을 따라 벽을 하나 더 세고자 했을 때 그 길이를 알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각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유리수 근사값만 알면 정밀하진 않더라도 얼마든지 벽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자. 그것이 무리수냐 아니냐를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증이라는 관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대 어떤 수학자들이 너무 강박증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벽이 있고요. 이 벽에다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여기 이렇게 새로운 벽을 세우면 루트 2가 되죠. 근데 실제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 루트 2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근사값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꼭 모르는 수가 나와서 내가 모르는 수가 나와서 정의할 수 없는 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아예 이런 대수적인 수학을 못하겠다 혹은 루트 2라는 걸 다루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수학적인 시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인데 이 중학교 때 보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거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론의 공식이 파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파격적이었냐라고 하면 이런 곱이 총 4개가 되어 있는 것, 4개의 곱셈을 표현했다는 것은 기하학적 관점에서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2다 이런 게 주어지면 그 당시는 기하학에서 3이라는 길이와 2라는 길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면적을 얘는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고 총 4개가 곱해버리면 이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되게 파격적이라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죠.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a분의 b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분수로 보지 않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기울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a분의 b라는 거를 기울기로 해석을 하고 역시 a 빼기 1분의 b도 기울기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a분의 b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에서 0,0이랑 a, b가 있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 빼기 1분의 b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1,0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다른 a, b라는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대학 입시 수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수적인 어떤 식을 분수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담긴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심층 면접 수업을 할 때요. 이런 재밌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 얘가 이제 상수면 자, 요게 원이 된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이다. 자, 이 r이 만약에 상수라면 이거는 좌표 공간에서 9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배웁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얘는 기하 수업을 들으면 선택 과목 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서울대 심층 면접 문제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변수입니다. 변수. 이 부분이 상수라면 이거를 우리가 구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변수가 되니까 결국 문자가 총 4개가 돼서 4차원이 되는 거죠. 얘는 문자가 2개니까 2차원. 2차원이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 2차원 공간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문자가 3개니까 3차원. 3차원이니까 이게 공간좌표에서 표현이 가능하죠. 문자가 4개가 된 4차원을 해석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W를 우리가 변수라고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시간이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W의 값에 따라서 반지름이 바뀌는 셈이죠. 반지름. 가령 W가 0이 되면 반지름이 없으니까 점이 되는 거고요. W가 1이면 반지름이 1인 9가 되는 거고요. 가령 W가 만약에 10이 되면 반지름이 10인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4개짜리는 이 W의 값을 시간이라는 변수로 보면 그 값에 따라서 어떤 9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까 그 헤론의 정리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1강부터 2강, 3강까지 책 리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4강부터 8강까지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너무 양이 많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3강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부터 8강까지는 더욱더 놀랍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요. 저같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쓰신 글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곱씹으면서 느껴야 될 그런 어떤 글들이라서 정말 가슴 깊이 느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1강부터 3강까지 제가 좀 리뷰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